예, 안녕하십니까. 길바닥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우보입니다. 예, 현대시 문제고요. 등급 빨리 잡고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뭐 작품을 실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작품을 분석해 주느냐 마느냐의 어떤 뭐 등급 갈림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예, 1, 2등급하고 3등급 정도 보고요. 시를 분석하면서 갈게요. 예, 해서 고3에 3등급 잡고 가겠습니다. 야, 가뜩이나 제가 판사가 안 되는데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글씨는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문제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두 문제인데 첫 번째는 항상 제가 강평할 때 보시던 것처럼 역시나 예, 보기를 주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예, 어찌 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기를 준다라는 것은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힌트가 되기 때문에 역으로 오히려 난이도가 더 내려가는데, 그럼 왜 이런 거를 난이도가 있는 걸로 보느냐? 글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아무 설명이 없는 게 더 어렵죠. 예, 참고로 좀 그 시 들어가기 전에 읽어보면요. 사평역에서 예, 시 제목입니다.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좀 읽었고요. 이 보기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잠깐. 간단합니다. 자, 보기 분석하고요. 분석이라기보다는 정리에 가깝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시 분석하고 맞춰서 선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첫 번째로 보기를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하면요. 예, 첫 줄에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시적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적 상황이란 게 뭐냐면은 대합실에서, 요즘엔 대합실이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일본식 표현이죠.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 사람들이냐면은 두 번째 줄 오른쪽 보면은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차를 기다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단한 사람들입니다. 아, 아파라. 한 가지 좀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요. 중간에 제가 건너뛰었는데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자, 그럼 여기서 불빛하고 눈은요. 자,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이효준 선생님. 부정적인 의미. 왜 그러세요? 견뎌낸다라고 됐죠? 불빛하고 눈을 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평역이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뭐 국어 문제 푼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사평역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예, 지어낸 거고요. 예. 잠깐만 시 분석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예, 시가 좀 길죠?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를 직접 읽어주느냐 마느냐는 예, 3등급 정도로, 보통 실적으로 3등급이라기보다는 4등급에 더 가까운데, 예,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를 안 읽어준다기보다는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인지 알고 있지? 라고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좀 읽어볼게요. 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 역은요, 서울역 같은 큰 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시골의 작은 역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송이 눈이 쌓이고 눈의 이미지는 좀 생각하시고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다만 겨울이죠. 매우 춥습니다. 자,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분위기 좀 보이시죠? 그렇죠? 안쪽에 난로 하나 딱 지펴놓고 밖에는 눈이 내리고요. 금음처럼 몇은 졸고라고 있습니다. 이유준 선생님. 네. 금음달하고 초생달의 차이를 아시나요?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되는데. 혹시 아시는 선생님 계시나요? 금음달과 초생달. 네. 상현 초생달. 금음달은 살아나는 달입니다. 그때부터 보름달로 향하죠. 아니, 금음이 된다. 정신 나갔네. 네, 초생달이고요. 금음달은 그 다음은 이제 없습니다. 달이 사라집니다.
즉 금음달은 뭐냐면요, 예, 소멸의 이미지입니다. 하강의 이미지고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음처럼 몇은 좋은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일부러 분위기를 안 좋게 까는 거예요. 그렇죠. 몇은 좋은다는 얘기는 그냥 졸려서 이렇게 조는 게 아니라 삶에 허덕여서 지쳐가지고 그냥 이러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자, 그리웠던 순간을 생각하며, 보통 그립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았던 순간을 그리워할 리는 없죠. 뭔가 좋은 순간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하면 나는 한 줌의 톱밥, 아까 보기에서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뭐 한 줌의 눈물이 나오는데 톱밥도 좀 비슷합니다. 그럼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준다라는 얘기는, 불빛은 이미 좋은 의미였고요. 여기서 지금 이미 깔아놨고요. 그러면 조금은, 물론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지만은 거기에다가 톱밥을 집어 던져준다라는 얘기는, 예,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따뜻한 열을 더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 자,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여기서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하다는 얘기는 아까 보기에서 이 고단, 삶이 고단한 사람들은 걸 미리 깔아놨습니다. 자, 할 말들은 가득해도 라는 얘기는, 아, 나 이래서 힘들어, 나 저래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 아바타가 아니고 스머프가 아닙니다. 이 청색은 뭐예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지금 시의 흐름 속에서 청색의 손바닥이라고 하는 얘기는 손이 시리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계속 그렇게 고달프다라는 걸 계속 깔아놓으면서 가는 거예요. 자, 불빛 속에 적셔두고 손 쬐는 거겠죠, 이렇게. 자,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면서 귀향하는 기분. 자, 그럼 추석이나 설에 귀향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근데 굴비 하나 사가고 그냥 한 소쿠리에 그냥 사과 하나 사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굴비라든가 사과는요, 뭔 대단한 걸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없어요. 없는 살림에 그냥 요거라도 들고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람들의 속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자가. 예, 그리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럭싸럭 눈꽃은 쌓이고, 눈보라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눈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눈꽃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눈이 긍정적인 의미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겠습니까? 이호준 선생님. 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색깔을 달리해서 써놨는데, 예, 눈하고 불빛은 지금 긍정적인 의미라고 미리 까놨습니다. 보기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제 생각을 절대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그건 철칙이고요. 예, 눈꽃에, 모두들 눈꽃에 화음의 귀를 적신다. 물론 당연히 눈이 라라라 이러면서 내리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 삶의 고통을 잊어보는 거죠. 위로받는 겁니다. 자,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설원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낯설음도 뼈아픔도 설원인데 라고 했는데, 자, 설원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물론 눈이 덮인 평원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자, 눈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속성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정희 선생님 기습을 당하셨습니다. 예. 순수, 하얀색, 또 예, 차갑답니다. 예, 차갑다. 근데 여기서 설원은 하얀색 쪽에 가깝죠. 근데 순수라기보다는요, 모든 걸 다 덮어준다, 하얗게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다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 좀 이야기하잖아요. 설원도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 이 밤열차는 인생의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내 이 고달픈 인생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리웠던 순간들, 아까 반복되죠?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그 사람에 대한 연민, 그 사람들의 공감, 위로, 이겁니다. 자, 그것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보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대로 고단한 사람들이 있고요.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은, 예, 연민, 공감, 위로,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문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1번.
A에 한 줌의 톱밥이 불을 피우는데, 뭐 보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한 줌의 톱밥이 불을 피우는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냥 다시 말한 것처럼, 예, 톱밥이 타겠죠? 그리고 따뜻해지겠죠? 거기에서 뭔가 좀 견뎌낼 수 있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위에서 한 줌의 눈물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 대한 선물이라고 했죠. 자,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데 위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한 광줄에 사과를 두고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그런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한 부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한 줌의 눈물은 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눈물입니다.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하여 흘리는 것. 예, 그 말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효준 선생님 이거 맞을까요? 답이 칠판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칠판에 있어요. 칠판에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기서 깔아놨었죠? 불빛과 눈은 무조건 플러스라고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눈꽃의 화음을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라고 마이너스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글씨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마이너스 해석으로 한 거,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미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자, C에서 화자가 지난 날을 호명하며 마지막 부분 그리고 첫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뎌내게 해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예, 지난 날을 호명하며 라고 했는데, 잠깐만 과장님 올려주시겠습니까? 차장님. 잠깐 좀 보면요, 어떤 과거를 호명하냐고 되어 있냐면은, 자, 맨 마지막 두 줄입니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입니다.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보통 그립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한테 좋지 않았던 것을 그리워하지 않죠. 악몽 같은 기억을 왜 그리워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웠던 순간이라는 건 나에게 플러스였던 과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좀 내려주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고단한 현재를 견뎌내게 해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그 과거처럼 소박한데, 지금, 예, 이 부분이 아까 그분하고 좀 연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 답은 나왔는데, 그 다음 다섯 번째,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뎌내는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예, 아까도 있었지만 뭐 이런 말들을 붙일 수 있는데, 예,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 등급별로 좀 이야기를 하면요,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분석 생략이 되고요,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고, 예, 지금처럼 선지 파악하는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4등급은 조금 애매한데요, 좀 많이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부분을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제 강평 때는 이제 그 식으로는 잘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로 읽어 들어가는데요, 시는 좀 읽는 법이 있거든요. 처음에 항상 나왔던 것처럼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먼저 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기가 있다고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보기 중에서도 지금 여기처럼 시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보기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보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을 봐야 돼요. 제목을 왜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글을 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글을 쓰고 제목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라고 할 때 그 제목에 어떤 정보를 담을 것이냐, 즉 보기는 주제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처한 상황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중심 소재를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가 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화자 대상 파악하고요. 네 번째는 이 대상들이 처한 사화 파악하고, 다섯 번째는 여기에 대한 정서 태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전혀 궁극적인 감상인데,
시가 잘 안 읽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선생님이 분석해 준 대로 그냥 딸딸딸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학생들이 이제 모르는 시를 자기 스스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보통 여기에 준하는 방법대로 읽고 계속 말하고자 하는 바를 끌어내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가 좀 예를 들어서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개 중에는 어려운 시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충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고요. 마지막으로 출제 빈도는요 무조건 나옵니다. 물론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는 이 유형의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고요. 난이도는 시 자체의 난이도라든가 보기의 말이 얼마나 어렵다든가 거기에서 좀 갈립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난이도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